더 깊이 파. 상자가 나올 때까지. 달밤 아래 두 사내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 집 장독대 아래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판 것은 땅이 아니라 제 무덤이니라. 그 순간 고개를 든 두 사내의 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집의 못된 시어머니와 이 집의 불쌍한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남자는 왜 이 집의 땅을 파헤치고 있었을까요? 잔소리보다 매섭던 시어머니와 그 아래 숨죽여야 했던 며느리. 대체 어찌하여 그날 밤 한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충청도 은진 고을 고 현감댁 뒷곁. 달이 구름 뒤에 숨은 캄캄한 밤, 두 남자가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한 놈은 삽을 들고 한 놈은 호롱불을 낮게 잡고 있었지요. 삽이 땅을 팠습니다.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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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 두 자, 석 자, 삽 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나무 상자. 떨리는 손이 뚜껑을 열었지요. 안에 든 것은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 밤이슬에 젖어 먹물이 번지듯 퍼져나간 글씨 마치 핏줄처럼 종이 가장자리까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 내 놈들이 판 것은 땅이 아니라 제 무덤이니라.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호롱불이 거세게 흔들리더니 꺼졌지요. 칠흑 같은 어둠. 두 남자가 동시에 일어서는데 사방에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담장 위에, 뒷곁 문 뒤에, 장독대 옆에. 횃불 불빛에 포졸들의 옷이 번쩍였지요. 그리고 횃불 뒤에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꼿꼿한 늙은 여인과 눈이 고요한 젊은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늙은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파낸 것은 문서가 아니라 내 죄상이다. 삽을 든 젊은 남자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어머니, 이 일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알려면 넉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넉 달 전, 봄이 올 듯 말 듯 하던 무렵, 한씨 낭자의 혼례 가마가 고 현감댁 대문 앞에 내려졌습니다. 22, 이웃 마을 몰락한 선비의 외동딸이었지요. 친정은 한때 서재에 책이 1000권이 넘던 집이었으나 아버지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논마저 빚에 넘기면서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혼수라 해봐야 어머니가 손수 지은 저고리 2벌과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붓 한 자루,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장부 읽는 눈이 전부였지요. 한 씨의 아버지는 과거에는 떨어졌으나 세매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곡식 들고남과 은전 장부 적는 법까지 가르쳤지요. 벼슬은 못해도 장부를 읽을 줄 알면 속지 않는다. 그 가르침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무기가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매쟁이가 고 씨 집안의 혼처를 가져왔을 때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지요. 살림은 넉넉하다 하나 시어미가 까다롭다더구나. 한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사옵니다. 고 현감댁은 과연 번듯했습니다. 기와지붕이 반듯하고 마당이 넓고 뒷곁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30개가 넘게 늘어서 있었지요.
고 현감이 일찍 세상을 떠나며 남긴 논 20마지기와 은자 300냥 덕에 과부 살림이라 해도 고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남편고 태준이 대문 앞에서 한씨를 맞았습니다. 28배 태준은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내였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소.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요. 한씨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 안채 마루 위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 58배 시어머니. 등이 꼿꼿하고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꼭 다물려 있었지요. 한씨가 큰 절을 올리자 마님은 한참을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한씨가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의 눈이 며느리의 얼굴을, 손을, 옷차림을 훑쳤습니다. 마르고 볼품없구나. 그 한마디가 패백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급히 끼어들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좋은 날이니. 닥쳐라. 마님은 아들의 말을 자르고 패백상 위의 대추와 밤, 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밀었지요. 쨍! 그릇이 마당에 엎어지고 대추가 흙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정성이 이 정도냐? 우리 집 문턱이 그리 낮더냐? 그 말만 남기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굴러간 대추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지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씨는 부엌 옆 한평 남짓한 골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거친 삼배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요. 태준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미가 원래 저러하니 며칠 지나면 풀리실 거요. 태준이 나간 뒤 한씨는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뒤 문 밖에서 사각 소리가 났지요.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발걸음이 멀어진 뒤 문을 열어보니 새 솜잎을 하나가 접혀 놓여 있었습니다. 도톰하고 깨끗한 목화솜이 가득 든 이불. 한씨는 이불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불 한쪽 귀퉁이에 아주 작은 바느질 표시가 있었지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매화꽃 모양의 수. 누가 놓아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준에게 물었지요. 서방님, 혹시 어젯밤에 이불을 가져다 주셨사옵니까? 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불?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요. 한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불 귀퉁이의 매화꽃술을 한 번 더 만져보았지요. 그 이불이 누구의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밥에 돌이 섞였다 호통치고 낮이면 마당을 쓸라, 빨래를 하라, 장을 담그라 부려먹었지요. 고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고 판관댁 마님 또 며느리를 못살게 군다더라. 이웃에 사는 엄노인이 어느 날 담 너머로 한씨를 보더니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65의 백발 노인이었지요. 에고 며느리, 내가 옆에서 잘 타이를 테니 너무 속상해 마라. 인자한 눈웃음을 짓는 모습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한씨는 고개를 숙여 절했지요. 감사옵니다, 어르신. 엄노인은 이 고을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고 현감 생전부터 안면이 있었고 현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과부댁을 살피는 인정 많은 이웃으로 통했지요.
그때 마당에서 놀고 있던 동네 아이 하나가 뛰어가다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엄노인의 눈이 그 아이에게 멈추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 안에 무엇인가가 한씨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잠깐 스쳤습니다. 길고 깊고 어딘가 허전한 한씨가 어르신? 하고 불렀지요. 엄노인이 금방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요. 아이가 넘어져서 한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씨에게 이 마을에서 내 편인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다정한 남편 태준과 상냥한 이웃 엄노인. 적은 하나뿐이었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마님이 국이 짜다며 그릇을 밀쳤습니다. 국물이 한씨의 치마에 쏟아졌지요. 한씨가 걸레를 가지러 부엌으로 뛰어가는데 문지방 너머로 마님의 방안이 잠깐 보였습니다. 마님이 엎질러진 상 앞에 혼자 앉아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 끝에 먹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낮에 글을 쓴 적이 없는데 먹물이 왜? 한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매서운 눈 위로 물기가 비치는 것을 보았지요.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들이 솜니불의 매화꽃수, 손가락의 먹물 자국, 눈가의 물기 마음 한쪽에 작은 가시처럼 하나씩 박혀갔습니다. 마당 한쪽의 매화나무는 아직 앙상한 가지만 내밀고 있었지요. 꽃봉오리는 맺혀 있었으나 도무지 피질 않았습니다. 그 집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씨의 하루는 새벽 파루 소리에 시작되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시어머니의 진지상을 올리면 마님은 을에 한두 가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된장이 싱겁다. 숟가락이 삐뚤어졌느니라. 한씨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태준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은 밤마다 한씨의 골방으로 와서 손을 잡아주곤 했지요. 어머니가 원래 저러시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오. 내가 늘 당신 편이니 서방님만 계시면 견딜 수 있사옵니다. 한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 태준이 소매로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한씨는 시어머니의 구박이 클수록 남편에게 더 깊이 기대게 되었지요. 이웃의 엄노인도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고 현감댁을 드나들며 한씨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며느리, 오늘도 혼났나 보구나. 눈이 부었어. 괜찮사옵니다, 어르신. 고 판관댁 마님이 본래 마음은 착한 사람인데 나이 드니 성정이 모질어진 게야. 내가 기회 봐서 한마디 하마. 그런데 어느 날 한씨는 작은 것 하나를 보았습니다. 엄노인이 안채 마당에 들어섰을 때 마루에 앉아있던 마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엄노인은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안녕하시오? 오늘도 안색이 좋으시구려. 마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이 매섭게 변했지요. 마치 담 너머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라도 한 듯. 한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한테도 저렇게 매정하시구나. 그런 줄로만 알았지요. 그 무렵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 판관댁 마님이 요즘 좀 이상하다더라. 뭐가? 마당에서 혼잣말을 하고 그릇을 집어던지고 밤에 소리를 지른다더라. 설마 정신이? 한씨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직접 목격하고 있었지요. 마님은 요즘 들어 부쩍 거칠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에 서서 중얼거리다 갑자기 장독 뚜껑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저녁에 안방에서 소리를 질러 온 집을 깨우기도 했지요. 그런데 한씨가 빨래터에서 김씨 안악에게 넌지시 물었을 때 김씨 안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말 누가 처음 했는지 아느냐? 어르신이 걱정이 되셔서 그러셨겠지. 며칠 뒤 김씨 안악이 한씨에게 다시 와서 말했지요. 어제 어르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당부하시더라. 시어미 이야기를 밖에 퍼뜨리지 말라고. 며느리 걱정이 되어서 그러신다면서 엿 한 봉지를 놓고 가시더라고. 한씨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걸렸지요. 소문을 처음 흘린 것도 엄노인이고 그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다니는 것도 엄노인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불을 놓고 다른 쪽에서 불을 끌어다니는 셈이었지요. 왜? 한씨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으나 더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마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지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쩍 그러시니 걱정이요. 혹 정신이 흐려지시는 건 아닌지. 그런데 한씨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가도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밤 한씨가 뒷간을 다녀오다 안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매서운 고함과는 전혀 다른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요. 영감 나 혼자는 못 지키겠소. 이 늙은 것 혼자서는 못 지키겠소. 한씨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지요. 뭘 지킨다는 것일까? 누구한테서 지킨다는 것일까? 한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프신 거겠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리우신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있었지요. 어느 날 마님이 부엌칼을 갈아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칼을 가는데 손이 미끄러져 한씨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요. 치마로 손가락을 감싸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씨의 손을 보더니 품에서 작은 약초 뭉치를 꺼내 마루 위에 놓았지요. 칼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느냐?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한씨는 약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은 매서웠는데 약초는 왜 미리 품에 넣고 있었을까? 또 하나의 가시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씨는 그 가시들을 깊이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지요. 바로 그 무렵 태준이 한씨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솔직히 말하겠소. 사실 어머니 일로 고민이 많았소. 한씨가 귀를 기울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살림 문서를 전부 어머니한테 맡기셨소. 논 20마지기, 은자 300냥, 이 집까지. 아들인 내게는 한 푼도 쥐어주지 않으셨소. 태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나는 이 집의 아들이지만 이 집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소. 28배 아내를 맞았는데 장인어른 앞에서 고개도 못 두어. 한씨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남편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졌지요. 어머니가 나를 믿지 않으시는 거요. 제 아들을. 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사옵니까? 시아버지께서 어머님을 믿으셨기에 맡기신 것일 수도. 태준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물었지요. 그냥 내가 느낀 것이요. 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지요. 누군가가 남편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것은 아닌가. 남편 스스로 이런 말을 꺼낼 사람은 아닌데. 태준이 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하나만 보고 사는 거요.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당신 편이라는 건 변하지 않소. 한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한 씨가 부엌 뒤란의 뒤채에 가려고 마당을 건넜지요. 그때 사랑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의 방이었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 그리고 낮고 허스스한 또 하나의 목소리. 한 씨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사랑채 안에서는 두 사내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문틈 너머로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뒤집히려 한다는 것을. 한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랑채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한 씨는 등을 벽에 바짝 붙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먼저 들린 것은 낮고 허스스한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담 너머에서 들을 때는 인자하고 따스했던 그 목소리가 밤이 되니 전혀 다른 사람의 것 같았지요. 보름이다. 보름 안에 관아에 글을 올려야 해. 한 씨의 귓바퀴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엄노인이었습니다. 태준이 답했지요. 보름이면 늦지 않겠소? 늦기는. 이미 소문은 깔아놨어. 마을 사람 전부 내 어미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알고 있어. 안악드립도 내가 방향을 잡아놨고 보름 안에 관아에 올리면 된다. 어미가 미쳐서 가산을 탕진하려 하니 아들인 내가 대신 맡겠다고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재산을 내가 관리하게 되는 거요? 그렇지. 미친 사람은 살림을 꾸릴 수 없으니 유일한 핏줄인 아들이 맞는 게 당연하지. 태준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지요. 당연한 거요. 원래 아들이 물려받을 것 아니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다 맡긴 게 잘못이지. 엄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것을 되찾는 것뿐이야. 잘못은 내 아버지가 한 거고 내 어미가 움켜쥐고 있는 거지. 너는 억울한 거야. 한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엄노인의 말투가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픈 자식을 달래듯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태준의 분노를 키워주고 있었으니까요. 낮에 한 씨에게 보여주던 인자한 웃음과 같은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내 마누라는? 마누라는 내 편이니 걱정 마시오. 내가 다정한 척하면 할수록 나한테 더 매달리오. 다정한 척?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밤마다 손을 잡아주던 남편, 눈물을 닦아주던 남편, 내가 늘 당신 편이라 속삭이던 남편, 전부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보름 안에 관아에 글을 올린다는 말.
시간이 없었지요. 한 씨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비명 대신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공포 속에서도 한 씨의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겨울밤 문 앞에 놓여있던 새 솜잎을, 이불 귀퉁이에 매화꽃 바느질 표시, 태주는 모른다고 했지요. 약초를 미리 품에 넣고 있던 시어머니,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던 말 영감, 나 혼자는 못 지키겠소. 매서운 눈 위로 비치던 물기, 그리고 아무리 심하게 구박해도 단 한 번도 며느리를 내쫓지 않았다는 것. 보름, 한 씨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 씨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쌀을 쏟았지요. 마님이 부엌에 나타나 호통쳤습니다. 이년아, 쌀 한 톨이 아까운 줄 모르느냐? 한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마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 씨가 나직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간밤에 사랑채에서 서방님과 엄노인이 하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부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보름 안에 관아에 글을 올린다 하였사옵니다. 어머님이 미쳐서 가산을 탕진한다고. 마님의 얼굴에서 한 겹이 벗겨졌습니다. 매서움 아래에 있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지치고 슬프고 오래된 어미의 얼굴이었지요. 마님이 부엌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솥 앞에 힘없이 앉았지요. 다 들은 게로구나. 어머님 알고 계셨사옵니까? 알다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변한 건 제 아비 죽은 이듬해부터였다. 한 씨가 숨을 죽이고 들었지요. 엄노인이라는 자. 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인정 많은 이웃이지. 그런데 그자한테는 속이 있다. 속이라 하시면? 마님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자는 옛날에 우리 영감한테 빈 문서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 장사를 한다면서 돈을 끌어모았는데 그 장사가 망했지. 빚을 못 갚으니 결국 자기 논 5 마지기를 내놓아야 했어. 우리 영감 잘못이 아니었어. 빚을 진 것도 갚지 못한 것도 그자 자신이었지. 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그자가 기억을 뒤집어 놓은 거야. 고 현감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내 논이 넘어갔다. 저 집이 넉넉한 건 내 것을 가져간 덕이다. 처음에는 넋두리였을 게다. 그런데 해가 가니 그게 원한이 되고 원한이 굳어서 확신이 되어버린 거야. 한 씨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그것만이 아니다. 마님의 눈에 깊은 무엇이 스쳤습니다. 그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 총명한 아들이었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객지에서 병을 얻어 죽었다. 한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예전에 엄노인이 동네 아이를 바라보며 눈빛이 멈추던 장면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그냥 자상한 할아버지가 아이를 귀여워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죽은 아들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자가 달라졌어.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는데 눈이 달라졌어. 우리 태준을 볼 때 마님이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남의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눈이었다. 한 씨의 손이 차가워졌지요. 그자가 내 아들한테 독을 넣기 시작한 거다. 내 아버지가 너를 믿지 않았다.
내 어미가 살림을 움켜쥐고 있다. 너는 억울한 거다. 수년을 그렇게 속삭였어.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끈질기게 내 아들이 변해갔고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자는 내 아들의 돈만 노리는 게 아니요. 내 아들을 망가뜨리는 것 자체를 제 아들은 죽었으니 남의 아들이 제 손으로 제 어미를 물어뜯는 꼴을 보려는 거야. 그게 그자의 진짜 속이다. 한 씨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담 너머에서 인자한 웃음을 짓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럼 어머님이 저를 구박하신 것은? 마님이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마님이 이야기한 까닭은 이러했습니다. 저들이 며느리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건 혼례 전부터 짐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남편 편에 서면 시어머니를 몰아내는데 함께 가담하는 꼴이 되지요. 나중에 일이 관하로 가면 며느리까지 한 통 속으로 엮이게 됩니다. 내가 나한테 미운 며느리여야 저들이 너를 도구로 쓸 수 없어. 시어미와 사이가 나쁜 며느리를 누가 시어미 편 증인으로 의심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를 밀어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집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건 안다. 내 친정은 기울었고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문이 나면 내 인생이 끝이여. 차라리 구박받는 며느리로 남아있어야 내가 지붕이라도 있지. 한 씨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그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지키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지킨 것까지야. 다만 이 늙은 것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을 뿐이다. 마님은 표정을 다시 굳혔지요. 그리고 한 씨에게 그간 혼자 해온 일을 풀어놓았습니다. 첫째, 태중과 엄노인이 주고받은 편지를 수년에 걸쳐 빼돌려 모아두었다는 것. 밤마다 사랑채에서 편지를 꺼내 베끼고 엄노인이 담 너머로 던진 쪽지를 먼저 주운 것도 있었지요. 손에 묻은 먹물 자국은 그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둘째, 진짜 땅 문서는 인근 절간의 주지스님에게 맡겨두었다는 것. 주지스님은 영감 살아생전부터 알던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사람은 그 스님뿐이었어. 셋째, 마당에서 혼잣말을 하고 그릇을 던진 것은 진짜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어머니가 미쳤다고 관아에 글을 올릴 것을 알고 미리 미친 신용을 해두어 나중에 멀쩡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들의 주장이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저들이 나를 미쳤다고 몰면 내가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온 마을이 맞다고 할 테니 차라리 내가 먼저 미친 척해야 그 정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나중에 멀쩡하다는 걸 보여줬을 때 저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한 씨는 감탄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름밖에 없사옵니다. 마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지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한 씨가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싸우지 마시옵소서. 저도 함께 하겠사옵니다. 그리고 한 씨가 눈물을 닦고 말했지요.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이 집에 살림 장부가 있사옵니까? 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있다. 왜? 저는 장부를 읽을 줄 압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서방님과 엄노인이 살림에 손을 댄 흔적이 있다면 장부에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옵니다. 마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쳤지요. 장부를? 예.
곡식 들고남, 은전 쓰임, 소장료 거둠. 빼돌린 흔적이 있으면 찾아내겠사옵니다. 부엌 안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지요. 그날 밤부터 한씨의 두 번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님이 안방 반다지에서 장부 3권을 꺼내왔지요. 고 현감이 살아생전부터 기록해온 살림 장부였습니다. 한씨가 호롱불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넘겼지요. 한씨의 눈은 빨랐습니다. 아버지가 장부는 숫자로 읽는 게 아니라 빈칸으로 읽는 것이라 가르친 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 있는 것을 찾았지요. 어머님 여기 작년 가을 소장류를 거둔 내역이옵니다. 논 20마지기에서 거친 소장류가 쌀 40가마인데 장부에는 32가마만 적혀 있사옵니다. 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8가마가 빠졌구나. 그리고 여기 올봄에 엄노인에게 빌려줬다는 은자 20냥이 있는데 빈 문서가 없사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씨가 장부의 빈칸들을 하나하나 짚어내자 3년간 빼돌린 곡식과 은전의 윤곽이 드러났지요. 쌀은 합쳐 24가마, 은전은 50냥 가까이 되었습니다. 마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눈이 흐려서 장부까지는 못 짚어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어머님. 편지뿐 아니라 장부에서 빼돌린 흔적까지 더해지면 관아에서 더 무겁게 다루옵니다. 마님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서운 눈 속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스쳤지요. 놀라움과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 내 아비가 좋은 걸 가르쳤구나. 한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구박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지요. 태주는 여전히 아내에게 다정했고 한씨는 여전히 남편에게 의지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름, 열나흘 남았습니다. 열나흘, 두 여인에게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태중과 엄노인이 관아에 글을 올리기 전에 역으로 저들의 죄를 먼저 잡아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요. 마님과 한씨는 밤마다 안방에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미운 시어머니와 불쌍한 며느리, 밤에는 한편의 전우, 두 여인의 계책은 5단계로 짜여졌습니다. 첫 번째 계책은 거짓 병환이었습니다. 10사흘 전, 한씨가 마을 빨래터에서 안악들에게 슬쩍 말을 흘렸지요. 시어머니께서 요즘 기침이 심하시더니 어젯밤에는 피를 토하셨사옵니다. 소문은 하루 만에 마을을 돌았습니다. 마님은 실제로 방에 누워 앓는 신용을 했지요. 엄노인이 부랴부랴 문병을 왔습니다. 마님이 앓는 소리 사이에 한마디를 흘렸지요.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가사는 절간에 바칠 것이요 부처님께 올리면 영감이 극락에서 편하실 게야. 엄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인자한 얼굴 위로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 한씨는 문틈 너머로 똑똑히 보았지요. 그것은 한씨가 처음 보는 엄노인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정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은 차갑고 재빠르고 샘을 하는 눈. 문병에서 나온 엄노인이 곧장 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내 어미가 가산을 절에 갖다 바치겠다고 한다. 보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해.
태준이 다급해졌지요. 그러면 보름 전에 움직여야 한단 말이오? 닷새 안에 관아에 글을 올리자. 아니, 그보다 빨리 땅 문서를 찾아서 이름을 바꾸는 게 나아. 한씨가 사랑채 뒤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계획대로였지요. 적을 다급하게 만들어 성급한 행동을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책은 가짜 편지였습니다. 열하루 전, 한씨가 친정에 보내는 편지를 한 통 썼지요. 일부러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시어머니의 살림이 생각보다 넉넉하옵니다. 장부를 보니 논 외에도 감추어둔 은전이 있는 듯 하옵니다. 서방님과 의논하여 방도를 찾아보겠사옵니다. 이 편지를 일부러 마루 위에 흘려놓았지요. 태준이 지나다닐 시간에 태준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각도로, 그리고 자신은 빨래터에 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과연 태준이 그 편지를 보았지요. 얼굴이 굳어지더니 곧장 엄노인에게 갔습니다. 마누라가 장부를 봤다 하오. 살림에 눈독을 들이고 있소. 엄노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년이 장부를 읽을 줄 안다고? 선비딸이라더니. 위험해. 장부에서 우리가 빼돌린 흔적을 찾으면 큰일이야. 태준이 당황했지요. 그러면 어쩌오? 며느리는 철저히 막아. 절대 끼워서는 안 돼. 그리고 장부를 없애야 해. 내 어미 방에 있을 터이니 땅 문서 찾을 때 같이 가져와. 이로써 세 가지 효과가 생겼지요. 첫째, 태준과 엄노인이 한씨를 경계하게 되어 한씨를 도구로 쓰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된 것. 둘째, 저들이 장부를 없애려 할 것이므로 장부를 미끼로 쓸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셋째, 엄노인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를 잘 봐. 혹시 내 뒤통수를 치려는 건 아닌지. 태준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요. 아내를 향한 의심, 그리고 동시에 엄노인의 말에 대한 미세한 반감. 이 어르신이 나를 시켜 이것저것 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는 손을 안 더럽히는구나. 불신의 씨앗이 양쪽에 심어졌습니다. 세 번째 계책은 가짜 땅 문서 미끼였습니다. 아흘에 전, 마님이 진짜와 꼭 닮은 가짜 땅 문서를 만들었지요. 종이를 물에 불리고 말려서 오래된 느낌을 내고 먹물색까지 맞추었습니다. 한씨가 장부에서 찾아낸 글씨체를 참고하여 관인 흔적까지 흉내냈지요. 이것을 안방 뒤주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씨가 태준에게 말했지요. 눈을 크게 뜨고 약간 겁먹은 듯이, 그러나 남편에게 의지하는 어조로. 서방님, 이상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어머님이 뒤주 밑바닥을 자꾸 만지시는 것을요. 혹시 거기에 무언가를 숨기신 것은 아닌지. 한씨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태준은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태준이 뒤주를 들추었습니다. 가짜 땅 문서가 나왔지요. 태준과 엄노인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소. 이것으로 이름을 바꾸면 된다. 저들은 가짜 문서를 진짜로 알고 이름을 바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 문서를 몰래 훔쳐 관아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짓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계책은 증인 모으기였습니다. 이래 전, 이 계책은 엄노인과의 조용한 싸움이었지요. 엄노인은 빨래터 안악들에게 이미 손을 써두었습니다. 소문을 깔아놓으면서 동시에 여신이 떡이니 돌리며 입을 단속하고 있었지요. 한씨는 그 구조를 뒤집었습니다. 빨래터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김씨 안악을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지요. 언니, 실은 어르신이 언니들한테 엿 돌리시며 입을 막으시는 데는 까닭이 있사옵니다. 한씨가 편지 베낀 것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준과 엄노인이 마을 안악들 입을 막으라고 주고받은 대목이었지요. 김씨 안악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어르신이 우리한테 엿 돌리면서 착한 척한 게 우리 입을 막으려고? 그렇다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시어머니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산을 빼앗으려는 것이옵니다. 김씨 안악은 믿을 만한 안악 2명을 더 데려왔지요. 관아에서 증인으로 서겠다. 우리가 봤지. 엄노인이 소문을 먼저 퍼뜨린 걸. 증인이 모아졌습니다. 5번째 계책은 관아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닷새 전 한씨는 직접 글을 썼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글솜씨로 정갈하고 빈틈없는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4가지가 담겨 있었지요. 편지 묶음 베낀 것, 장부에서 빼돌린 흔적, 마을 증인 이름, 그리고 며칠 뒤 장독대에서 저들을 끌어들이는 함정 계획. 한씨가 주지스님을 통해 이 원님에게 글을 전달했습니다. 이 원님은 고든 성품으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증거를 찬찬히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넉넉하구나. 현장을 잡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포조를 숨겨두겠다. 그물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요. 아흘에 전 엄노인이 한씨를 찾아왔습니다. 한씨가 빨래터에서 김씨 안악과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서 본 것이지요. 엄노인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빨래터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리 하느냐? 한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러나 한씨는 연기를 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짝 겁먹은 표정으로 아이고 어르신, 시어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언니들이 김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줘서요. 제가 김장을 못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또 혼날까봐 배우고 있었사옵니다. 엄노인이 한씨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낮에 인자한 눈이 아닌 무언가를 재는 눈이었지요. 그러나 한씨의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순진하고 겁먹은 남편에게 의지하는 약한 며느리의 얼굴. 엄노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장은 잘 배워둬야지. 돌아서는 엄노인의 뒷모습을 한씨가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마지막 밤, 한씨와 마님이 안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장독대에 덫이 놓일 것이었지요. 마님이 한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요. 며느리야, 내일이면 끝이 난다. 예, 어머님.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아팠을 텐데. 한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더 아프셨사옵니다. 마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이 일이 끝나면 내가 해준 밥을 처음으로 편히 먹어보고 싶구나. 한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은 아직 아니었지요. 마당 너머 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장독대에 덫이 놓입니다. 다음 날, 보름 기한의 하루 전, 마님이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했지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그러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땅 문서를 장독 밑에 묻어두었는데 어디였더라. 큰 장독 뒷곁 큰 장독. 한씨가 곁에서 듣고 있다가 시어머니를 안으로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남편 태준에게 말했지요. 여전히 순진한 아내의 얼굴로. 서방님, 어머님이 오늘 마당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장독 밑에 땅 문서를 묻었다고요. 이제 정말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 걱정이옵니다. 태준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장독 밑이라 했소? 예. 뒷곁 큰 장독이라 하셨사옵니다. 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고 사랑채로 갔지요. 엄노인을 불렀습니다. 장독 밑에 진짜 땅 문서가 있을 수 있소. 뒤주에서 나온 것은 가짜일 수도 있으니 오늘 밤에 파봅시다. 그런데 이때 엄노인과 태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엄노인이 말했지요. 내가 가서 파. 같이 가시오.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나. 내 어미집이니 내가 파는 게 당연하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은 늘 그러시오. 시키기만 하고 손은 안 대시지 않소. 일이 터지면 나만 뒤집어 쓰는 거 아니오? 엄노인의 눈이 차가워졌지요. 내가 몇 년을 널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따지겠다? 도와준 거요?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 빈 문서 때문에 논을 잃었다고 했잖소.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어르신이 빚을 못 갚아서 넘어간 거라 하더이다. 어느 쪽이 진짜요? 엄노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인자한 웃음이 사라지고 그 밑에 있던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한순간 드러났지요. 내 어미 말을 믿겠다? 어머니든 어르신이든 이제는 내 눈으로 확인하겠소.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한씨가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둘은 함께 갔습니다. 탐욕이 불신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인경이 지나고 마을이 잠들자 두 남자가 호롱불 하나를 들고 뒷곁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장독대 앞에 선 두 사람. 삽이 땅을 파는 소리. 서거, 서거, 서거. 한자, 두자, 석자. 나무 상자가 나왔지요. 엄노인이 먼저 집으려 했고 태준이 엄노인의 손을 쳐냈습니다. 내가 먼저 보겠소. 뭐, 내가 이 일을 꾸민 거야. 꾸민 건 어르신이지만 판 건 나요. 그리고 빼앗기는 건 내 어머니 가산이요. 두 남자가 상자를 사이에 두고 밀치다 태준이 뚜껑을 열었지요. 하얀 종이 한 장, 밤이슬에 젖어 먹물이 번지듯 퍼져나간 글씨. 내 이놈들, 내 놈들이 판 것은 땅이 아니라 제 무덤이니라. 태준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엄노인이 태준의 멱살을 잡았지요. 이건 함정이야. 내 마누라가. 태준이 엄노인을 밀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끌어들인 거잖소. 내 아버지 탓을 하고 내 어머니 탓을 하고 나를 도구로 쓴 거잖소. 엄노인이 이를 악물었지요. 도구? 내가 너한테 몇 년을 바쳤는데 내 아들은 죽었어. 내 나이에 객지에서 나는 너한테 아버지처럼. 말이 끊겼습니다. 엄노인 자신도 몰랐던 것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이지요. 아들, 죽은 아들. 태준을 꼬드기면서도 가슴 어딘가에서 자기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망가뜨리는 것에서 자기도 이름 붙이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 태준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이 꼴로 만두오? 장독대 앞에서 두 남자가 뒤엉키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호롱불이 꺼졌지요.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사방에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담장 위에, 뒷견문 뒤에, 장독대 옆에 이원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고태준, 엄노인. 가산 빼앗기와 문서 속임의 범인으로 잡는다. 그리고 횃불 뒤에 두 여인이 나란히 섰습니다. 마님의 등이 꼿꼿했고 한씨의 눈이 고요했지요.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파낸 것은 문서가 아니라 내 죄상이다. 태준이 백지장 같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저는 엄노인이 시킨. 엄노인이 곧바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이놈이 제 어미 가산을 탐한 것이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소.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포졸이 두 사람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원님이 두 죄인을 앞에 앉히고 증거를 하나씩 펼쳤지요. 첫째, 박씨 부인이 수년간 모아둔 편지 원본. 태준과 엄노인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어머니 가산을 빼앗을 방법, 며느리를 이용하는 꽤 박씨 부인을 미친 사람으로 관아에 글을 올리자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태준이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그 편지는 꾸며낸 것이옵니다. 원님이 편지의 글씨를 태준의 글씨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획 한 획이 같았지요. 둘째, 한씨가 장부에서 찾아낸 빼돌림 흔적. 3년간 빼돌린 쌀 24가마와 은전 50냥의 기록이 장부의 빈칸과 편지의 내용에서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노인이 소리쳤지요. 장부가 잘못된 것이오. 내가 빌린 돈이지 훔친 게 아니오. 원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빈 문서가 있느냐? 그건 없지. 엄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셋째, 마을 안악 김씨 외 2명이 증인으로 나섰지요. 소인은 엄노인이 빨래터에서 고 판관댁 마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처음 흘리는 것을 직접 들었사옵니다. 소인도 보았사옵니다. 엄노인이 우리에게 엿을 돌리며 입을 막으려 했사옵니다. 넷째, 태준이 안방 뒤주에서 훔쳐간 가짜 땅 문서. 남의 집 문서를 몰래 훔쳐 이름을 바꾸려 한 짓 자체가 죄였지요. 증거가 네 겹으로 쌓이니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부인이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 주지스님이 직접 가져온 보자기 안에는 스님의 확인글과 함께 진짜 땅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원님에게 문서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들은 이 늙은 것이 미쳐서 살림을 꾸릴 수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허나 미친 사람이 수년간 이 문서를 지키고 증거를 모으고 꾀를 세울 수 있었겠사옵니까? 원님이 문서를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말이 옳다. 미친 것은 꾸밈이었고 모든 것은 아들과 간악한 자의 흉계를 잡기 위한 것이었도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엄노인에게 먼저 벌이 내려졌지요. 엄노인은 남의 가산을 노리고 거짓을 꾸미고 소문을 퍼뜨린 죄로 장 100에 유배 3천리에 처한다. 엄노인이 끌려나갔습니다. 인자한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핏기 없는 얼굴로 발버둥치는 늙은이만 남았지요. 끌려가면서 엄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려 한 것뿐이야. 고 현감이 내 논을 빼앗았어.
내 아들은 죽었는데 저 집은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억울하다고 믿는 눈이었지요. 먼 북녘 유배지에서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준에게는 더 무거운 벌이 내려졌습니다. 곧 태준은 어미의 가산을 탐하고 어미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봉양의 도리를 저버린 큰 불효를 저질렀으니 장 100에 유배 3천리에 처하고 가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영영 거둔다. 태준은 포졸에게 끌려갔지요. 끌려가면서 태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한씨는 보았습니다. 돌린 고개 너머로 마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꼭 다문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것을. 아들은 잃었으나 사람은 지켰다. 한씨가 조용히 다가가 마님의 등 뒤에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다만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관할을 나온 두 여인은 나란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텅 빈 마당이 두 사람을 맞았지요. 사랑채에 불이 꺼져 있었고 엄노인이 드나들던 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떠나겠지. 남편이 유배를 갔으니 있을 까닭이 있나? 한씨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렸지요. 그러나 한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님의 방문을 열고 새수물을 떠다 드렸고 점심에는 정갈한 밥상을 올렸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물었지요. 며느리야, 내 남편은 이제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 늙은 것 곁에 남아있느냐? 한씨가 바느질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저한테 다정했을 때 그게 거짓인 줄도 모르고 행복해 했사옵니다. 마님이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매몰차게 구셨을 때 그게 사랑인 줄은 까맣게 몰랐사옵니다. 한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거짓 다정함보다 참된 매서움이 따스하다는 것을 어머님께 배웠사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지요. 죄는 벌을 받았사옵니다. 그러니 미움은 제가 지겠사옵니다. 어머님은 이제 미워하지 마시옵소서. 마님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 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그러나 잡은 손이 따스했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지요. 한씨가 시집온 첫 해에는 끝내 피지 않았던 그 매화가 이 해에는 2월 초순의 가지마다 하얀 꽃을 매달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날 한씨가 밥상을 차려 마당으로 가져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자리를 폈지요. 마님이 마루에서 내려와 며느리 곁에 앉았습니다.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떡을 나누고 밥을 먹었지요. 마님이 숟가락을 들고 밥 한 술을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고 오래 씹었지요. 한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입에 맞사옵니까? 마님이 밥을 삼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지요. 맛있구나. 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의 눈가도 젖어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밥을 처음으로 편히 먹은 날이었습니다. 담 너머를 지나던 마을 사람이 고개를 들어 매화나무 아래 두 여인을 보았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꽃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에 드디어 봄이 왔구먼. 그 뒤로 그 고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 합니다. 진짜 독은 달콤한 혀 끝에 숨고 진짜 사랑은 매서운 눈 속에 숨는 법이랍니다. 여러분, 저 두 여인이 끝내 이긴 것은 칼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서운 눈으로 지켰고, 한 사람은 고요한 눈으로 읽어냈지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옵니다. 혹 오늘 여러분 곁에 말없이 서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침묵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벼락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담벼락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